사실 미국 같은 경우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반도체 기업도 올라가지만 마이크론도 올라가지만요. 이 건설 회사들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서비스로 임대업하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 주가들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다 병목이거든요. 모든 것은 병목을 통해서 기업은 떼돈을 법니다. 또 전기도 부족하죠. 곳곳에 병목이에요. 지금 병목이 있는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병목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챗 GPT가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는 이 AI가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올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피지컬 AI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K로봇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블루닷 AI라고 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AI를 연구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들어왔고 관련된 테크 기업에서도 일도 하고 공조직에서도 공무원으로도 잠깐 일을 하고 이렇게 창업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크 기업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피지컬 AI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로봇의 발전 과정을 이제 쭉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부터 사실은 로봇은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도 또 사실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산업용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어 왔죠. 그런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의 특징들 지금 전 세계적인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진행하셨던 것은 이른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테슬라 FSD도 버전 12부터 엔드-투-엔드 AI로 가고 있고요.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데도 엔드-투-엔드 AI로 가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특히 작년부터 엔드-투-엔드 AI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엔드-투-엔드. 그래서 이 개념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있을 피지컬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쪽 엔드는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에는 AI를 썼던 겁니다. 즉 이 제품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또는 앞에 자동차로 치면 빨간불인지 아닌지 앞차와의 거리는 어떤지 도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식하는 건 AI가 정말 잘합니다. 특히 카메라로 비전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비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카메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죠. 자동차에는 라이다가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열 감지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음파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센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는 거는 지금까지 AI들이 많이 활용되어 왔었고 너무나도 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서 지금 빨간불인데 나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인간이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럼 멈춰야지. 앞차와의 거리는 항상 이 정도는 유지하도록 해 라고 인간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시를 해왔습니다. 네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AI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드-투-엔드 AI라는 것은 이 행동하는 것까지 판단하고 액션하는 것까지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속도감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플래닝도 해서 계획해서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을 엔드-투-엔드 AI라고 하죠. 그러면 이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니까 빨간불에는 인간들이 다 멈추네. 앞차와의 거리는 이 정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안전하겠구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규칙을 AI가 찾아내는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찾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에는 인식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AI를 엔드-투-엔드로 얘기를 하는 거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챗GPT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제미나이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대 언어 모델은 행동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인간과 함께 행동을 한다는 거고 이게 바로 피지컬 AI가 이런 자율성까지 가지면서 행동하는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고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로봇과는 진적으로 다른 새로운 로봇이 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뿌려 놓으면서 도로를 다 학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학습하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정에까지 로봇이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집은
다 인테리어가 다르고 네, 그렇죠. 뭔가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해야 될지. 언젠가는 집에 로봇이 들어와서 차도 끓이고 네. 설거지도 하고 나이가 아프면 병간호도 해주고 애기도 돌보고. 애기도 돌보고 다 해주면 얼마나 꿈과 같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제 투자도 하시고 뭐 하시려면 엣지 케이스라는 단어, 엣지 케이스, 희귀 사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을 볼 때는 고속도로에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맑은 날은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게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도로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AI도 이걸 학습을 하면 빨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보통 교통사고도 인간도 언제 일어나냐면 희귀 사례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빙판길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안개가 쫙 자욱하게 낀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빈도수가 약합니다. 낮습니다. 빈도수가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적다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행위를 뽑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자율주행이 다 온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자율주행이 막판까지 안 오는 건 뭐냐면 이 희귀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이 희귀 사례를 해결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희귀 사례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은 인류가 생존하는 공간 속에서 가장 희귀 사례가 많습니다. 그쵸. 이런 것에서 규칙을 뽑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목표는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피지컬 AI가 가장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공장이죠. 여러분 공장은 대단히 규칙화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조 공장에서는 되게 안전 규칙이라고 해서 꼭 철모 이 모자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야 될 길, 인간이 행동해야 될 수칙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항상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빨리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공장 현장에는 로봇이 빨리 투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엣지 케이스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장에서 뭐 로봇이 들어가면 사고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공장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충분한 그 데이터가 행위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 하우스홀드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인류의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피지컬 AI를 위해서 각국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 한국, 뭐 일본 다양한 나라들이 있을 텐데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어디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유니트리라든지 뭐 에지봇이라든지 이런 데도 판매는 하고 있지만 전 세계 로봇 시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80%를 만들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상용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1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력한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게 뇌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아마존을 창업했던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작년 11월에 CEO로 복귀하면서 만든 회사가 바로 그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불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이건 뇌만 만드는 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했다고 하는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 기업 여기도 LG전자도 아마 투자를 했을 거예요. 소프트뱅크도. 그다음에 뭐 스킬드 AI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드밴스드 머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MI 이런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하고 있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구글이 만들고 있는 피지컬 AI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이 아틀라스의 뇌는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똑같은 거죠. 뇌도 만들고 바디도 만들고 이제 바디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던 피규어 AI라는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트로닉스가도 있어서 아폴로라는 것도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도 좀 몇 개 존재하고 있고요. 뭐 중국에도 바디를 만드는 곳은 대단히 많다는 거 유니트리라든지 에지봇이라든지 대단히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라든지 특히 한국은 인텔리전스 부분에서 피지컬 AI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막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보고요. 좀 있으면은 이렇게 짝짓기 페어링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짝짓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곧 짝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부분을 이제 짝을 찾아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먼저 뇌를 완성하느냐. 아직 뇌가 여러분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뇌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가 누가 먼저 완성되는가에 따라서 짝짓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어딘가랑 짝짓기를 해야지 본인들이 뇌를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 이 피지컬 AI를 만드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기업들과 짝짓기를 할 거고 중국 내부에는 피지컬 뇌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페어링 되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한국이라든지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유럽 이런 식의 큰 하나의 피지컬 AI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는 중국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바디와 자신들의 브레인을 만들면서 하나의 그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봇 투자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하면은 뭐 실적 잘 나오는지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로봇은 누구랑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시너지를 얼마나 잘 내느냐 이런 그렇죠. 것까지 다 따져봐야 그런 되는 것도 거죠. 보셔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AI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보셨던 부분은 사실은 AI 병목, 바들렉이에요. 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병목을 발생시키죠. 수요는 높은데 공급자가 적으면 공급자는 얘는 10,000원짜리를 팔아서 2,000원을 남겼는데 수요자가 많네? 그러면 2만 원에 팔까? 네, 네. 그럼 12,000원이 이익이잖아요. 2만 원도 살려는 사람들이 줄 섰네? 오케이 3만 원. 그럼 22,000원이 수익인 거예요. 이렇게 돈 번 데가 어딥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GPU를 비싸게 팔았죠.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릴 때 우리도 같이 올리자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이번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엔스로픽 클로드 이틀 전에 뉴스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전면적으로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엔스로픽 클로드가 2분기 때 수익을 냈어요. 4, 5, 6월에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서 원래 2027년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었는데 2026년 2분기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엔스로픽도 30% 가격 올려버렸어요, 기업들한테. 왜요? 엔스로픽 쓰겠다는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요즘 변압기도 만들고 있는 LS 전기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왜요? 변압기도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병목이 발생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냐?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91개 있습니다. 미국에 4,000개가 넘게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인허가 나서 지금 짓고 있는 게 1,000개예요. 물론 1,000개를 다 못 질 거예요. 왜요? 1,000개를 다 질 수 있는 지금 건설사도 부족해요. 그래서 건설사 주가도 올라갑니다. 거기 들어갈 구리도 부족하고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냉각 장치도 부족하고요. 변압기도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네요. 다 부족하죠. 왜요? 한국에 91개인데 여러분 이걸 느낌이 가지셔야 돼요. 미국에 지금 인허가 난 데이터 센터가 1,000개라는 거예요. 1,000개를 어떻게 인류가 1, 2년 만에 짓습니까? 근데 천천히 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엔스로픽하고 오픈 AI의 그 챗GPT의 특히 기업에서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이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큰 사용량이 더블로 계속 분기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더 빨리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기도 부족하죠. 곳곳에 병목이에요. 지금 병목에 있는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병목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병목은 어디에 있냐면 이 로봇을 학습시키기 위한 클라우드망, 하이퍼스케일러들, 데이터 센터가 역시 병목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GPU, 여기 들어갈 HBM 다 필요한데 1차 병목이 발생할 거고 두 번째 병목은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에게는 없었지만 엣지 컴퓨팅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을 할 때 테슬라의 FSD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에는 지금 AI3가 과거엔 들어가 있었고 AI4가 들어가 있었고 이제 AI5가 생산되겠죠. AI6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서 생산하기로 했죠. 왜 엣지 이 NPU 추론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대단히 고사양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클라우드로 연결해서만 늦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지금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연결했다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사고 나요. 또는 로봇이 지금 기름 밟아가지고 미끄러졌는데 나 어떡하지라고 클라우드에 보내가지고 1초 걸린다? 이걸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지연 시간이 길면은 얘 그냥 벌써 답을 너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 손을 짚어라고 행동하는 지침이 왔을 때 이미 넘어져서 머리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 안에서 바로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고사양 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로봇에 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AI5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지금 TSMC가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차량에 쓰일 것이 아니라 옵티머스에 쓰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옵티머스에 지금 AI4보다 훨씬 더 좋은 고사양의 엣지 칩이 들어갑니다.
또는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라는 것을 자율주행 솔루션을 무료로 뿌리겠다. 그 소프트웨어는 무료지만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다가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 모든 차량에다가 토르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비싼 칩을 갖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 팔아가지고 엔비디아는 돈 벌 테니 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칩은 당연하게 병목이 들어갑니다. 이 엣지 컴퓨팅에 들어가는 이 칩들 당연히 병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병목이 들어갈 거는 액추에이터, 뭐 모터라든지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육과 관절을 담당하는 것들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에서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액추에이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지금 특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에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에는 생산량이 무진장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를 구성하거나 가속기를 구성하는 모터를 구성하는 거에 들어가는 건 핵심 부품 뭡니까? 자석이에요. 근데 자석의 96%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4%를 일본이 만듭니다. 그러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서 등장한다.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겠죠. 이 자석은 로봇에도 들어가지만 드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드론이 국산화가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이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껍데기만 우리 한국이 만들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모터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그 모터를 중국이 만들거든요. 자석을. 한국에서 여러분 자석 못 만듭니다. 과거에 만들었어요. 근데 자석 만들면 환경물질, 오염물질 나온다고 해서 다 중국으로 이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석을 못 만들어요.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조그만 정밀 나사, 이거 중국산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미국은 정밀 나사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재편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장 커질 산업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사업의 부품을 중국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급한 상황이 오거나 갈등이 나오고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부품 안 줄래? 나사도 안 주고 히토리도 안 주고 자석 안 줄래? 그럼 우리 만약에 드론 막 생산해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드론 못 만드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못 만드는 거고 경비견 로봇 못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병목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줄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성장의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병목이 존재하는 거고 마지막 병목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뇌를 만드는 데죠. 결국 뇌를 만드는 사람들이 뇌를 주면서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앞트라스한테 우리 그냥 뇌 기부할게 그렇게 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월 사용료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월 사용료를 구글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틀라스는. 그럼 그걸 또 소비자들한테 받겠죠. 그 가격을 형성을 하겠지만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는 애플의 아이폰하고 똑같은 거죠. iOS도 만들고 애플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갤럭시 만들지만 여기에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글 스토어에서 그 앱 살 때마다 수수료 다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를 만드는 곳은 명확한 병목입니다. 몇 군데 안 될 거거든요. 완성을 먼저 시킬. 여기에도 병목이 되고 구글 딥마인드가 여기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제 베조스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성공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규어 AI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자체 뇌와 바디를 만들고 있는 곳 자체가 승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누가 승리할지는 근데 여러 대가 공존하겠죠. 엔비디아도 뭘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토르칩도 팔려고 하니까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피지컬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시뮬레이터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빨리 너네들도 피지컬 AI 가라.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층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태계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 로봇만 만드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다양한 병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병목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박사님께 뭐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내 직업을 대체하고 막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을 일단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투자까지 이어가 보려면 병목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찾다 보면 분명한 투자에 대한 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뭐 워낙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저는 좋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반도체 기업도 올라가지만 마이크론도 올라가지만요. 이 건설 회사들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서비스로 임대업하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 주가들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다 병목이거든요. 모든 것은 병목
병목을 통해서 기업은 떼돈을 법니다. 거기가 기업이 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목이라는 현상을 좀 더 깊고 넓게 보시는 것, 피지컬 AI가 만들어낼 병목이 무엇일지를 미리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부품 같은 건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산화를 하는 게 좀 어려울까요? 아니, 해야죠. 어렵다는 건요, 기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돼서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도 예를 들자면 100개밖에 안 팔리면 시장이, 근데 중국은 만들면 10,000개씩 팔려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죠. 규모의 경제는 것은 가격은 둘째 문제고 비용, 생산 비용이,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00개를 팔리는 시장에서는 부품 하나 만드는데 3,000원짜리를 만들어요. 한국은 뭐 500개밖에 안 팔리고 5,000개밖에 안 팔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4,000원, 5,000원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제시장에 나갔더니 가격 경쟁력이 중국을 못 이기니 만들어봤자 손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 갈증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시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열어줘야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하던 것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액추에이터 설계가 중요하니까 설계해야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모터를 어떻게 국산할 것인가에 논의가 들어갈 겁니다. 액추에이터를 지금은 테스트용 로봇에만 들어가니 시장이 작잖아요. 근데 이 모터를 갖다가 우리 드론도 어차피 국산할 거고, 전기차에 들어간 모터에 들어간 자석, 이 와이퍼에 들어가도 여러분 모터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석 들어가요. 이것도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건 사실은 산업이,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산업 정책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모터 시장을, 도메스틱 시장을, 국내 시장을 우선 일단 키워줘야 됩니다. 일단 키워줘야 자석을 만들겠다라는 업체들, 우리 한번 해볼게, 이 정도면, 이런 기업들이 출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합병도 일어나면서 산업이 판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이런. 네, 사업하는 사람도 시장을 봐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연할 가능성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 반드시 다양하게 출연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가 시작이네요. 네.